어제 저녁 인천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동식 탱크로리에서 과산화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공장 직원 7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선수가 참석해 가혹행위 진상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인천 정수장과 같은 방식의 전국 49개 정수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수돗물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지역 유충 관련 신고가 하루 새 94건 늘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해자 측이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조사단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청와대 고위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 보유 논란이 제기된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사고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립니다. 어제 경북 구미의 공장에서 유독물질이 유출된 데 이어 밤사이 인천 화학제품 공장에서는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네, 현재까지 공장 직원 등 7명이 다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수색 과정에서 공장 내부에 있던 황산 등이 노출돼서 소방관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고원석 기자입니다. 공장 철골 구조물이 폭탄 맞은 듯 무너져 내렸고 마주보는 이웃 건물 벽면까지 휘어졌습니다. 주차돼 있던 탱크로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화학물질 운반 작업이 진행 중이던 공장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건물을 관통해서 이렇게 반대편 벽면을 무너뜨릴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탱크로리 주변에서 일하던 공장 직원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이동 탱크 로리에서 과산화수소 8톤을 옮겨 담던 중 폭발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상자 이외에 함께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직원 1명의 연락이 끊겨 소방당국은 새벽까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공장 내부에 있던 황산 등이 누출돼 소방관이 다치는 추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측정 결과 유독물질이 인근으로 퍼지지는 않았고 추가 폭발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차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 폭발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은 공장 CCTV를 분석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업주 등을 상대로 안전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는 용인 물류센터 화재로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고 사상자 대부분 지하 4층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작업자 69명이 건물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59명은 자력 대피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지난 4월에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로가 보이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소방시설이 잘 작동한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샘 작업을 마치고 지하 4층에 주차해둔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인 A씨. 불이 났단 비명에 눈을 떴지만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차오르면서 창고 안은 칠흑으로 변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음이 워낙 커 화재 직후 경보음도 들리지 않았다는 게 A씨 얘기입니다. 소방 카메라도 아예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리 라이트 켜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굉음이 너무 커가지고 터지고 나서 막 뭐가 계속 엎어졌어요. 그 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한 끝에 40분 만에 소방대원에 구조된 A씨. 연기를 많이 마시지 않아 극적으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말 좀 잘 해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청문은 무조건 다. 당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작업자들 대부분은 대피했고 일부 작업자는 경보음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유도등과 경보기 등 소방시설이 잘 작동한 건지 네 곳에 있던 비상구와 대피로가 확보돼 있었던 건지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작업자들은 냉동창고에 물품을 싣고 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화재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경기 용인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서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창고 지하 4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 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뒤늦은 양심 선언을 했던 남자 선배 김도환 선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 의혹에 대해 가감 없이 털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선수가 김규봉 감독의 폭행 실상을 고백한 육성 파일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의 폭행이 처음 시작된 건 김도환 선수가 중학교 2학년 체육인의 삶을 결심한 직후였습니다. 야구 방망이 맞고 오면 엉덩이 뻘개지거든요. 멍이랑 피멍이 이렇게 여기 진득해져요. 제가 엉덩이 시뻘개진 거 친구들 많죠. 탈의실에서 개 맞듯이 맞을 때 빗자루로 막 맞고 감독님 제정이 제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무지막지한 폭행 전 김규봉 감독은 늘 부모에게 먼저 전화해 반 죽여놓겠다는 협박성 경고를 했고 가족과 지인은 이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아니 네가 맞아가 엉덩이 시뻘게 하도록 그런 적도 몇 번 있었는데요. 이를 안 뺐다하더나. 진짜 그 사람이 기 맞고 눈 맞고 입 맞고 양심 맞고 다 막았는 것 같다. 이를 때린 적이 없다고 김규봉 감독이? 내가 아직까지 이 나이까지 지금 1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는데. 워낙 장기간 습관처럼 맞다 보니 언제 왜 맞았는지 특정하기도 힘든 상황. 몇몇 폭행 순간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입니다. 이제 어필을 타고 다운힐을 내려오는데 그때 비가 좀 내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빠르게 내려왔죠. 뒤에 사람들 생각 안 하고 막 빠르게 내려왔었어요. 감독님 무전 쳐가지고 이제 멈춰라. 해가지고 잠시 갓길에 세워서 뭐 발로 차이고 죽을 뻔했다고 죽고 싶냐고. 김 선수는 김규봉 감독이 손찌검을 요구하거나 방조한 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7년 고 최숙현 선수가 운동을 그만둔다고 했다가 운동 처방사에게 뺨을 맞았는데 김 감독이 선배들도 때리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수현이가 뭐 도망갔다나 뭐 그랬어요. 한 일주일인가. 운동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완전 소리 들리잖아요. 짝짝거리는 소리 들리잖아요. 감독님이 부르셨나. 니들이 선배니까 니들 대신 맞아라.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한 뺨을 진짜 수십 대 맞았어요. 김도환 선수는 오늘 청문회에 나와 수년간 이어진 적나라한 폭행을 증언하고 고 최숙현 선수 부모와 동료들 앞에서 사죄할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앞서 리포트 보신 대로 김도환 선수는 김규봉 감독의 상습적인 구타가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결국 김규봉 감독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운동 처방사 안모 씨에 이어 두 번째 구속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척한 얼굴에 검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변호사를 앞세워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경주시청 철인 3종팀의 김규봉 감독입니다. 선수 폭행과 사기 혐의로 구속 여부를 가리는 피의자 신문을 받으려고 법원을 찾은 겁니다. 기다렸던 취재진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고개를 숙인 채 답을 피합니다. 감독님 폭행이란 사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 진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까? 40여 분 동안 이어진 영장신문이 끝난 뒤에도 김 감독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선수들에게 끝내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김 감독은 전현직 선수를 폭행하고 선수에게 항공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숨길 수 있고 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운동 처방사 안모 씨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김 감독.
이제 수사의 칼끝은 주장 장윤정 선수와 김도환 선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 체육 선수 5만 9천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체육계의 폭력이 만연해온 상황에서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빨 깨물어. 야, 컨텐츠. 내일부터 네 뭐 쿵한 표정 보인다 하면 니는 가만 안 둔다 알았어. 이런 폭행과 성희롱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 교육부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폭력 피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 5만 9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학생 운동부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학교 바깥에서 개별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포함됩니다. 방식은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동부 담당자의 영향력을 통지한 뒤 직접 설문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시도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설문조사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초부터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폭력이 확인된 체육 지도자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경기단체에 통보해 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복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쇼트트랙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성폭행 사건 이후 전수조사를 하고 인권위 산하에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까지 만들었지만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주관하는 2차 기자회견이 오늘 열립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여성의 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언론사에 보낸 메일에서 오늘 오전 11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궁금해하시는 것들, 오해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정보가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조사한 뒤 나온 발언인데요. 어떤 맥락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사망 경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물었고 임 특보가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받으신 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임 특보는 조사에서 피해자 측의 고소 움직임을 알게 된 경위도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부에 떠도는 소문을 들었다면서도 처음 듣게 된 과정에 대해선 침묵을 지켜왔던 임 특보가 처음 입을 연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찰이 아닌 다른 통로로 정보를 접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임 특보 조사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소 사실이 경찰에서 유출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 고위 관계자도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정보가 전해진 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이나 시민단체에서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임 특보가 과거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한 데다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다른 수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과 관련한 혐의점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직접 인지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 신청을 통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는 대책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해운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그린벨트 해제 동안 공급 확대 중단하라. 이리저리 찔러서 시장 벌집 만들지 말고 세금으로 국민 괴롭히지 말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정부만 빼고 다 아는 상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과 세금 규제에 이어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외곽 그린벨트는 풀지 않기로 하고 대신 태릉 군 골프장을 개발해서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이곳 역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에 들어간 국방부 소유의 군 골프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큰 혼란을 일으켰던 그린벨트는 해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곳 군 골프장 부지가 유력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골프장입니다. 이곳을 택지로 개발하면 주택 만여 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바로 인접한 육군 사관학교까지 합치면 2만 채 이상도 가능합니다. 태릉 골프장과 마주하고 있는 구리시 갈매지구는 주변 개발 소식에 들뜬 분위기입니다. 골프장 없이 그래가지고 이 방대한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양질의 아파트를 지으면은 국가적으로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특히 태릉 골프장은 주변 신도시와 교통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만 세대가량 공급이 가능해 미니 신도시 건설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주변에는 지하철 6호선과 7호선이 위치해 있고 인근 별내지구엔 8호선 연장선도 개통될 예정이라 교통망이라든지 또 소유자가 원하는 서울 지역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린벨트 카드를 포기하고 선택한 대안은 군 소유 시설과 공공 유휴부지 등입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 등도 그린벨트 지역이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미 시작된 상황. 특히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기존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준비 중인 정부는 남은 땅 긁어모으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부지는 한정된 상황이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등의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무려 4억 5천만 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5평 아파트값 평균 상승액이 4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 초 8억 4천만 원에서 지금은 13억 원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상승률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26%였던 상승률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94%까지 치솟았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 차인 지금까지 53%가 올랐습니다. 25평 아파트 기준 강남과 비강남 지역의 집값 차이는 어떨까요? 김영삼 정부 초기에는 92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격차가 점점 커져서 올해 5월 기준으로는 9억 2,353만 원으로 지난 1993년에 비해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물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과 대출 특혜를 줘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의 주장에 정부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부동산 관련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추 장관은 집값 상승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면서 부동산이 서민 인생을 저당 잡는 경제 시스템은 일찍이 토건 세력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만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거라며 평가절하하고 있어서 온도차가 상당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연이틀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지나치게 과밀화된 수도권의 집값이 치솟는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과밀화와 집값 상승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꼭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판단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일반법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김두관 의원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는 등 당내 여론몰이에도 나섰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분위기를 띄우는 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는 한 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계획,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 계획들은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이고 구건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지 않고 관심을 돌리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수도 이전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책임자인 김현미 장관 등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조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민을 설득할 향후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면 전환용에 불과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의 이번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행정수도 이전 로드맵을 먼저 책임 있게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여당은 주도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여서 수도 이전의 적절성을 두고 16년 전 벌어졌던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대책 관련뿐 아니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세 조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중에 청와대 일부 수석을 포함한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체 대상에 누가 포함됐을지 문지연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김조원 수석은 공직 기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상징성이 크다면서 본인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본다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교체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이미 지난해 말과 지난 5월 교체를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는데요. 강기정 정무수석도 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온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교체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역시 서훈 신임 안보실장과 손발을 맞출 체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육은 안보실 1차장의 이동 가능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의 비비 의혹과 부동산 시장 문제 등으로 핵심 지지 기반이 흔들리자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참모진 개편 시기와 그 폭이 어느 정도 될지, 또 지지율 상승에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 문지연이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을 토대로 공모 관계를 부인하며 KBS와 MBC의 관련 보도가 오히려 왜곡된 편향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7쪽짜리 부산 녹취록입니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이 전 기자와 또 다른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20여 분 동안 나눈 대화가 담겼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시작해 각종 현안을 소재로 이어지던 대화는 신라젠 의혹 취재 관련으로 넘어갑니다. 이 전 기자가 신라젠 관련 말문을 열자 한 검사장은 다중 피해 사건이라 빨리 수사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특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강연료 의혹 언급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관심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막내 기자를 관련 취재에 투입하고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는 이 전 기자의 말에 한 검사장은 그건 해볼 만하다. 그러다 한 건 걸리면 된다고 대답하고 다른 주제의 질문을 던진 뒤 대화를 마칩니다. 녹취록 공개와 함께 이 전 기자 측은 유 이사장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 있어 언급한 거지 표적 취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한 검사장 말은 이 전 기자 말에 대한 대답일 뿐 대화 취지를 종합하면 공모로 볼 수 없다며 MBC와 KBS가 편향 보도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해당 일자 녹취록 전문은 맞지만 일부 축약되거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범죄 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자료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 전 기자 측은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전부고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약하지 않았다며 의미 있는 다른 내용이 있다면 구속영장에 적시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수사팀은 조만간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불러 해당 일자 녹취록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검사장은 검찰 소환은 물론 오는 24일 열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출석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수사팀과 피의자 측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남은 수사를 통해 공모 관계가 얼만큼 드러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MBC의 보도가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구속영장을 보면 이 전 기자가 2월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취재하려 한다며 방법을 말했고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고 답했다고 돼 있는데 MBC도 거의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영장 청구서에 명시된 법조팀 내 보고 내용과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취재 조언을 구했다는 범죄 사실 일부도 MBC 보도에 그대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전국 정수장을 모두 점검하고 있는데요. 우선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 정수장 49곳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7곳에서 유충이 확인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잇따르는 수돗물 유충 신고에 정부가 정수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정수장 49곳을 먼저 조사했는데 모두 인천 수돗물 유충 발생지로 지목된 공촌 정수장처럼 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한 곳입니다. 인천 공촌 부평 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소량 발견되었고 12개 정수장은 방충망 미설치 등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활성탄은 수돗물에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나지 않도록 사용하는 숯과 비슷한 물질인데 세척 주기가 길어 벌레 번식에 취약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에 한 번씩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충이나 이런 것들이 번식을 하고 알을 까고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고요. 활성탄은 보통 길게는 30일,
활성탄에 미세오염 물질이 들러붙게 될 생물막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고려해 세척 주기를 10일에서 최대 30일로 잡다 보니 그 사이 유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인천을 뺀 5곳은 배수지나 수용가가 아닌 활성탄 겉면에서만 유충이 발견돼 가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신고가 들어왔던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정수장과 배수지 점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정수장이 아닌 해당 아파트 저수조나 가정 내 배수구 등 외부에서 벌레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유사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전국 일반 정수처리장 400여 곳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충망 관리나 배수지에 추가로 여과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 지역 수돗물 유충 관련 신고가 하루 새 94건 늘었습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수돗물에서 유충이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하루만 시흥과 안산 등 26개 시군에서 94건 더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시흥 18건, 안산 8건, 용인, 파주, 남양주 각각 7건, 수원, 성남, 부천 각각 6건 등입니다. 네, 환경부가 전국의 고도 정수 처리장을 점검한 결과 유충이 발생한 곳은 모두 물의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활성탄 흡착지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충시설 관리가 미흡해서 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수도사업소의 인력 부족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고도정수 처리장 49곳을 점검한 결과 유충이 발견된 곳은 정수 과정에서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활성탄 흡착지였습니다. 특히 유충이 발견된 인천 공촌 정수장의 경우 흡착지 청소를 자주 안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척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러고요. 공촌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15일에 한 번 정도 세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문가들은 한 2, 3일에 한 번 정도는 여름철 같을 때는 물 세척을 해줘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흡착지에 벌레가 생긴 이유 중 하나로 정수장 건물 유입 방지가 미흡했던 점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출입구가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거나 방충망이 찢어져 벌레가 들어오는 걸 막기 어려웠던 경우가 12건 발견됐습니다. 벌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 조치나 소독 작업에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문이라든지 출입문 관리라든지 방충적인 문제가 시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아래다가 유충 알을 까서 여기서 유충이 나오는 거 아니면 아마 상상을 못 하셨겠죠. 전문가들은 수도사업소의 인력 부족도 원인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활성탄 흡착지를 활용하거나 오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수도사업 공정은 고도화됐지만 수도사업본부의 기술직 직원 수와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 10년 전 기술직 직원이 100명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한 60명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실효 누적이라든지 회피 부서가 되는 거예요. 최근 유충 관련 문제로 곤욕을 치르는 인천시 수도사업본부 측은 현장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파악한 뒤 시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노인시설과 요양원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 중증 환자나 추가 사망자가 나올 수 있어서 방역당국은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중앙 데이케어 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처음에 인지된 환자는 85세 남성이었는데 그 발생 상황으로 볼 때는 초발 환자는 60세 여성으로 이미 지난 7월 15일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지난달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여 만에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4명 나왔습니다. 광주 북구 한울 요양원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말 이후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원 등에서 모두 1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이들 가운데 8명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의 경우에는 희생자까지, 치명률까지 높은 상황. 따라서 그런 것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더더욱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종사자나 관리자 중심으로 생활방역 수칙의 준수에 대한 주의를 더욱더 당부드리는 의미가 큽니다. 노인시설의 종사자나 입소자, 이용자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휴가철 인구 이동과 밀집된 환경으로 인해 언제든 4월 말 5월 초와 같은 확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끝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의 희생을 막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현재 6개 나라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서를 내고 입국한 뒤에 양성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이 음성 확인서가 가짜일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일단 방역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요즘 공항에선 일부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국 후 확진자가 많아 지정된 방역 강화 대상국의 입국자들인데 이들은 확인서를 통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입국자 수 중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수가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는 발권 단계, 입국 후 검역 단계에서 한 번씩 받습니다.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나온 것, 또 질병관리본부와 해당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라야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고 와도 입국 후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카자흐스탄인 3명에 이어 다른 나라 5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확인서 논란까지 불거지자 방역당국은 잠복기에 받은 검사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잠복기의 기간 중에 그 앞선 PCR에서는 음성이 나오고 다시 그 바이러스의 복제가 왕성해지면서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그 소위 시간차가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조사 결과 가짜로 확인될 경우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은 물론 국가 간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뒤 가짜로 확인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관을 통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 사례가 계속 잇따르면 입국 제한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방역 강화 대상국은 현재 6개국입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13일부터, 필리핀과 우즈베키스탄은 20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도심의 한 호텔을 해외 입국 외국인 선원들의 임시 격리 시설로 지정하자 지역 상인과 구청장까지 나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비난을 의식한 해수부의 결정이 번복되면서 애꿎은 피해자까지 생겼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중구의 한 호텔 앞,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한 주민은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로 쓸 호텔을 부산 서구에서 중구로 변경하자 중구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관광객이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호텔 앞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이거는 처사가 잘못된 처사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전통시장 처음으로 한번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그렇게 어제 결정을 보고. 부산 중구청장은 지자체와 합의도 없이 격리시설이 지정됐다며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내 논란은 더 가열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도 생겼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부산 서구의 한 해수욕장 앞 호텔을 격리시설로 지정했지만 인근 상인들의 반대가 빗발치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해수부와 계약을 맺고 기존의 성수기 예약을 모두 취소했던 호텔 측은 격리시설 지정도 취소되면서 수억 원대 영업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약건들을 다 취소를 하고 추가적으로 비용 또한 저희가 이제 다 들여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이 잠시 생활하는 공간으로 부산항에서 불거진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감염 우려가 없다시피 한 시설이지만 상인들의 반대에 따라 해수부 결정이 번복되고 또 다른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역사회 갈등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를 향해서 미국을 떠나라고 막말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인종차별 사건이 무려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이런 차별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전개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근교 토런스시 공원에서 중년 여성이 느닷없이 필리핀계 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막말을 쏟아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당장 나가라. 우리 가족이 너를 혼쭐 낼 것이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다라고 고함쳤습니다. 비슷한 시기 캘리포니아주 리알토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60대 한인 남성이 흑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이 같은 외국인 혐오 또는 인종차별 사건이 미국에서 최근 15주 동안 2,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가 많았는데 지난 12주간 832건이 보고됐고 이 가운데 81건은 폭행이었습니다. 이런 혐오와 차별 사건의 배경에는 미국 대통령의 선동적인 발언의 영향 탓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I can name Kung Flu. I can name 19 different versions of names. Many call it a virus, which it is. Many call it a flu. What difference? 이 같은 차별을 막고 편견과 싸우자는 공익 광고가 나왔습니다. 소방관과 간호사 등 다양한 직업인이 침뱉기 등을 당한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아시아계 차별을 멈추라고 호소합니다. 또 인권단체 등은 인종차별이 바이러스다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차별 반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센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영어를 사용하는 아시아계 성인 미국인 58%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종차별적인 표현 등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8%는 자신의 인종 때문에 신체적인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친문 핵심이자 당권파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기 위한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마감 2시간여를 앞두고 대표적 친문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고 거기서 얻은 해결책과 힘으로 야당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이낙연 의원과 당이 국난 극복과 도덕성 회복 등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책임 있게 해결해가는. 김부겸 전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2년 임기의 당대표가 임기를 꼭 채워서 아까 말씀드린 그 중요한 정치적 고비를 당원과 국민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던 박 최고위원은 2년 전 초선으로 출마한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문당원 지지 속에 1위로 지도부에 입성했습니다. 게다가 이해찬 대표의 신임까지 받는 터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최대 복병이 됐습니다. 특히나 대세론을 구축한 이낙연 의원은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원에게 향했던 친문 표심이 박 최고위원 쪽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김부겸 전 의원이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박 최고위원의 가담으로 판세를 뒤집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 입장에선 경선에서 떨어져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어쨌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인지도와 몸집을 키우는 기회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회는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소병훈, 신동근, 이재정, 한병도, 양양자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30여일 동안 당심 잡기에 돌입합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의 돌발 출마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결국 친문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어제 인터넷에는 사흘이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사흘이 3일인지 4일인지를 두고 한바탕 논쟁이 이어진 겁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확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시 공휴일 지정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8월 15일부터 16일, 17일까지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 연속 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흘 연휴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황당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15, 16, 17일을 쉬면 3일인데 왜 사흘 연휴라고 하는 거냐? 기자들이 제대로 계산을 한 거냐부터 아니 왜 사흘이라는 한자어를 쓰는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을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무래도 사흘의 사를 한자어인 넉사로 오해해서 빚어진 일로 보입니다. 난데없는 소동에 반응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실패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만 좀 찾아보자부터 이번 기회에 우리말 사용을 좀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우리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 계기,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하루 더 쉬게 된 데 대한 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력 배치 최적화는 계속 검토한다고 밝혀서 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임무 조정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I've issued no orders to withdraw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군의 병력 배치 최적화는 계속 검토할 것이며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전 세계 미군의 주둔과 배치에 대한 조정을 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e adjustments at every command we have in every theater to make sure we are optimizing our forces. 전 세계 미군의 순환 배치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임무가 조정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미 언론은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에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방위비와 주한미군 주둔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또 한국과 협력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때 중국은 계속 모른 척한다며 이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국제 제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활동을 비난하면서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중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마 전선은 오늘 오전 동안 서울 등 수도권 지역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30분을 전후로 해서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의 비는 낮 동안 대부분 그치겠고요. 반면 충청 이남 지역은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가 되겠고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현재 비구름은 경기 남부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붉은색 호우구름이 영남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쏟아내고 있고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에도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 합천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남부 곳곳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에 최고 15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겠고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은 춘천이 33도, 서울 27도가 되겠고요. 비가 내리는 충청 이남 지역은 부산이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 시간대가 맞물리는 건 물론 호우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어제 저녁 인천 화학제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동식 탱크로리에서 과산화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근로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고 최석현 선수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선수가 참석해 가혹행위 실상을 진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구체적인 증언이 남았습니다. 정부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인천 정수장과 같은 방식의 전국 49개 정수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7곳에서 유충이 발견됐습니다. 수돗물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 지역 유충 관련 신고가 하루 새 94건 늘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해자 측이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수사단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밝힐 예정입니다.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청와대 고위 참모진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주택 보유 논란이 제기된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수돗물 유충 관련 신고가 하루 새 94건 늘었습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수돗물에서 유충이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어제 하루만 시흥, 안산 등 26개 시군에서 94건 더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시흥이 18건, 안산 8건, 용인, 파주, 남양주 각각 7건, 수원, 성남, 부천 각각 6건 등입니다. 수돗물 유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 이물질을 거르는 필터와 생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서 아직 이런 구매 러시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유통업체들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물량 확보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마트입니다. 장 보는 사람들 카트에 생수가 한두 상자씩 담겨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끊이질 않자 수돗물 걸러낸 정수기물도 찝찝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이상은 없는데 그래도 좀 못 믿어서 부평구에 살거든요. 정수도 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여러모로 쓰려고. 샤워기나 수도꼭지에 끼워 이물질 거르는 필터는 오픈한 지 30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하고 앞에서 사가지고 달더라고. 하도 유충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좀 불안한가 봐요. 좀 찝찝하고 막 좀 깨름직하고 막 이래가지고. 인천뿐 아니라 경기도 편의점들도 최근 생수 주문이 부쩍 늘어 발주를 2배 늘렸습니다. 뉴스가 난 이후로 저희 한 배 반에서 2배 정도 갑자기 이렇게 나가는 그런 날이 있었고 저희가 물량을 다 대지를 못해서 다음 날 발주를 2배 정도 더 넣어야 되는.
유충 공포가 커지면서 인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필터나 생수 구매가 확 늘었습니다. 마트에선 인천 지역 점포들의 샤워 수도용품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 지역도 67% 증가했습니다. 생수 매출 역시 전국적으로 20% 오른 가운데 인천, 경기 지역에서만 30에서 60%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은 아직 뚜렷한 구매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모두 유충 발견 신고가 있었던 중구를 포함해 서울이나 다른 지역 구매 동향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사태 확산에 대비해 물량 확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마트에선 생수는 20-30%, 필터 관련 물량을 2배 풀고 다양한 필터 신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마트뿐 아니라 서울 지역 일부 편의점 점포들도 생수 발주량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업계가 수도권 본격 확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어젯밤 인천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 공장에서 8톤 분량의 과산화수소를 옮기는 작업 도중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8명 가운데 7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1명은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관 1명도 누출된 유독물질에 다쳤습니다. 보도에 고환석 기자입니다. 공장 철골 구조물이 폭탄 맞은 듯 무너져 내렸고 마주보는 이웃 건물 벽면까지 휘어졌습니다. 주차돼 있던 탱크로리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화학물질 운반 작업이 진행 중이던 공장에서 갑자기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의 충격은 건물을 관통해서 이렇게 반대편 벽면을 무너뜨릴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폭발 당시 탱크로리 주변에서는 8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오늘 새벽 나머지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동 탱크 로리에서 과산화수소 8톤을 옮겨 담던 중 폭발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색 과정에서 공장 내부에 있던 황산 등이 누출돼 소방관이 다치는 추가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측정 결과 유독물질이 인근으로 퍼지지는 않았고 추가 폭발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1차 폭발이 일어났기 때문에 추가 폭발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찰은 공장 CCTV를 분석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고 사업주 등을 상대로 안전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큰 불이 나서 작업자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에서 꽝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퍼졌다는 증언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화염이 창문 틈새로 솟구칩니다.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잠시 후 소방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출근하면서 보니까 불을 막 타니까 그때 막 촬영을 하고 들어온 거야. 공기는 엄청났죠. 지상 5층, 지하 4층짜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아침 8시 반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까지 모두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내리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보시다시피 건물 외벽은 검게 그을렀고 안에선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250명이 근무하는 곳인데 당시 건물 안에선 작업자 69명이 물류를 싣고 나르고 있었습니다. 59명은 대피했지만 지하 4층에 있던 작업자 5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8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업체 2곳에 저온 창고가 있던 지하 4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발화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지하 4층 냉동 탑차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기계 쪽에 이렇게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원인은 화재 감식 중에 있으니까. 화재 수사 전담팀을 꾸린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정밀 합동 감식에 나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올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대책 관련뿐 아니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주식 양도세 조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태릉 골프장 같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보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팩트와이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하면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태릉 골프장 등 다른 국공유지를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야당도 환영했습니다. 그린벨트 결국 대통령이 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선 교통정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에 속한 지역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관련 특별법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내 건축을 공원이나 군사시설 등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시설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거 육군사관학교하고 골프장하고 전체 다 그린벨트인데 근데 어차피 하려면 이것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프장은 어떻게 지어진 걸까? 태릉 골프장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건 1971년. 골프장이 들어선 건 이미 그 이전인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골프장이 만들어진 게 60년대라서 그린벨트 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린벨트라 해도 골프장은 실외 체육시설에 해당해 승인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그린벨트 지역에는 골프장 24개가 조성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이미 골프장으로 개발된 지역은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녹지보다는 못하다 해도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골프장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투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발하는 게 불리한 거고 녹지로서의 기능을 미흡하지만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골프장이 훨 낫죠. 설령 보존 가치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태릉 골프장 개발이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중에 청와대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무시하고 영업한 클럽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클럽 주인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새벽 실내 50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광주 서구에 있는 클럽에 손님 60여 명을 입장시킨 혐의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백신 물량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공재를 주장하면서도 물밑에서는 결국 자국 이익을 챙기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건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미 연간 생산량의 절반 가까운 분량이 입도 선매도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임상시험이 잇따라 성공하며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아스트라제네카. 개발이 완료되면 오는 9월부터 연간 20억 명분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8억 명 이상의 분량이 이미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우선 미국이 3억 명분을 가져가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4개국 공동 분량으로 4억 명분, 영국 1억 명, 여기에 브라질과 일본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If we can get an effective vaccine, we will be able to vaccinate very large numbers of people because we can manufacture this vaccine at scale. 국가별로 보면 상황이 심각한 미국이 백신 확보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더해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존슨앤존슨의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이미 꽤 많은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The NIH has been collaborating with a number of pharmaceutical companies at various stages of development.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미국 화이자와 프랑스 발레바 등 개발 가능성이 큰 세 국과 최대 2억 3천만 명 분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The UK is not just developing world-leading vaccines, we're also putting more money into the global work for a vaccine than any other country. 일본 후생성은 변호사 등이 포함된 백신 확보 전담팀을 구성해 각국 제약사와 협상에 나섰습니다. 브라질은 중국의 백신 업체인 시노백사와 협력해 9천 명을 대상으로 3차 임상시험을 실시한 뒤 개발이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A vacina será produzida aqui no Brasil no Instituto Butantan, já no início do próximo ano.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저소득 국가가 소외될 우려가 커지자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20억 개 공동구매를 내년 말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21조 원에 이르는 자금 확보와 백신 접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국내에서 정부 국책과제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항체 치료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가 시작됐고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도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대학교 병원 임상시험센터에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시험 첫날 항체 치료제를 투약받은 사람은 20대 남성 2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1단계 임상시험이 시작된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것으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선 동물 실험에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허가받았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 32명을 4그룹으로 나눠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임상시험센터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항체 치료제의 용량을 늘려가며 안전성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1단계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단계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바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1상, 2상, 3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긴급 사용권을 이용해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치자의 혈액을 이용한 혈장 치료제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1000여 명이 혈장 제공 의사를 밝혔고 이 중 660여 명의 혈장이 확보돼 GC 녹십자가 임상시험용 혈장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8일부터 임상 시험용 혈장 치료제 제재 생산이 시작된 상황으로 8월 중에는 제재 생산이 완료되어 임상 시험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고 국내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확보와 효과 검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금 설치 문제를 두고 나흘간 마라톤 협상을 벌여온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마침내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030조 원의 자금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 경제회복기금의 규모는 7,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3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갚을 필요가 없는 성격의 보조금이 3,9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34조 원,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금은 3,600억 유로, 약 493조 원입니다. EU 정상회의는 17일부터 이틀 일정이었으나 밤샘 협상에도 보조금의 규모를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나흘간 계속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당초 7,5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 중 5천억 유로는 조건 없는 보조금으로 2,500억 유로는 대출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북유럽 4개 구두쇠 국가들이 보조금 규모를
3,500억 유로로 깎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보조금을 3,900억 유로로 줄이는 대신 4개 국가에 EU 분담금을 조정해 주기로 하면서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Wir haben damit die Weichen für die finanziellen Grundlagen der Europäischen Union für die nächsten 7 Jahre gestellt und gleichzeitig eine Antwort auf die größte Krise seit Bestehen der Europäischen Union gegeben in Form des Wiederaufbaufonds. Conclusions sont véritablement historiques. Nous avons mis en place une capacité d'emprunter en commun, de mettre en place un plan de relance solidaire pour la première fois.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수혜국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직격탄을 맞은 이탈리아가 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앞으로 EU로부터 8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12조 원의 보조금과 1,270억 유로, 173조 원의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27개 EU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뤄진 이번 합의를 지난 5월 경제회복기금 초안을 처음 제시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200명을 넘어선 도쿄를 비롯해서 일본 각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 등 강력한 조치 없이는 다음 달 도쿄에서만 하루 환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単純に数だけでということであれば、これはやっぱり広がってきていると、第2波のまさに第2波に入ってきているんだと僕はそう思ってます。 현재 일본 각지에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뿐 아니라 집단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술집 한 곳에서만 20여 명이 감염됐고 도치기현에서는 집회에 참석한 20명 중 15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하루 환자 200명을 넘어선 도쿄는 다음 달이 더 문제입니다. 8月の3日とか4日ぐらいに感染者急増するっていうことが考えられます. 긴급사태 등 강력한 조치 없이는 다음 달 말 하루 3,000명 넘는 환자가 도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왔습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검사를 받으러 앞다퉈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시중에 감염이 크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예방 수칙만으로 안심하기는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ソーシャルディスタンスって言ってますけど、スタンスどころか離れてても同じ空間にいただけで感染してしまってるっていう例も多々見られてますので.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5,000명까지인 행사 참석 인원 제한을 모두 풀 예정이었지만 일단 시행을 미뤘습니다. 前後でさまざまな人の集まりが生じるでしょうし、また会場内のトイレや飲食含めてですね、いろんなことが起こり得ると思いますので. 또 여행 지원 캠페인 대상 지역에서 도쿄를 갑자기 빼면서 생긴 예약 취소 수수료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수수료 지원은 없다더니 여론 악화로 또 방침을 뒤집으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백악관 대응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여론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감염 확산이 이뤄지고 있어서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태욱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난 4월 말 이후 석 달 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주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 미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좋아지기 전까지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지역은 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떤 곳은 잘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호하든 아니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발 중인 백신과 관련해 유력한 2개가 있다며 마지막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간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코로나19 검사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며 유럽에 비해 3배 많은 5천만 명을 검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파우치 박사와의 갈등이 계속 불거져 왔는데요. 오늘 브리핑에 파우치 박사는 나오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재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은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을 한 뒤에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이전에 백악관 태스크포스 인사들이 함께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감염 상황과 관련해 신뢰를 받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물론이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데보라 벅스 박사 등 태스크포스 인사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 질문 중에 이와 관련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장 밖에 함께 있다고 간단히 답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파우치 박사를 배제하려 한다는 얘기가 많아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는지가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요.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파우치 박사만 배제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통일부에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장관이 되면 남북대화 복원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인도적 교류 협력 문제는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후보자는 먼저 힘있는 어조로 통일부의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운을 뗐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영역에서 통일부가 중심이라는 확고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또 통일 정책도 국민이 공감하고 미국이 신뢰하며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다시 말해 인도적 교류 영역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 한미 워킹그룹과 선을 그었습니다. 중단된 금광산 관광도 대북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개별 관광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남북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이런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나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이라고 봅니다. 또 백두산 금강산의 물과 우리의 쌀, 의약품을 교환하는 방식의 작은 교역을 먼저 시작하고 상황과 조건이 발전하면 더 큰 교역으로 나아가자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보다 공식적으로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구상을 밝히고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간 제기됐던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 큰 의혹은 어느 정도 규명됐다고 판단한다면서 남은 문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마크 밀리비 합참의장이 한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미국 순환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현지 시각 17일 미 국방부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가상 타운홀 미팅에서 해외 순환 배치 비용을 군 장비 유지 보수에 사용해야 한다는 질문을 받고 군의 순환 배치와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 자신은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녹취록과 함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MBC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상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과 같다며 수사팀이 비공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MBC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보도와 비교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의 주요 내용뿐 아니라 표현과 구도까지 사실상 같다는 겁니다. 공개된 구속영장 내용을 보면 이전 기자가 지난 2월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취재하려 한다는 사실과 방법을 말했고 한 검사장이 그런 것을 해볼 만하다고 답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데 MBC도 거의 같은 단어들과 문장 구조를 사용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전 기자 측은 영장 청구서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채널A 법조팀 내 보고 내용과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는데 MBC 보도에도 사실상 영장 청구서 내용이 그대로 언급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과 보이스톡으로 통화했다는 MBC 보도 내용은 피의자인 본인도 소환 조사 때까지 알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피의자 본인과 검찰, 영장판사만 볼 수 있는 중요 문서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전 기자 측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건데 수사팀이 MBC에 관련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 없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자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수사팀 관계자가 직접 유출했을 수밖에 없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이전 기자 측은 MBC 보도가 구속영장과 너무 비슷해 논문 표절 수준이라며 취재원 공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나 증거 관계에 대해 수사팀에서 수사 자료 등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함정 취재를 토대로 한 권력과 언론의 유착 사건이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앞서 부산 녹취록과 관련해 KBS가 오보를 내고 사과한 데 이어 MBC에 대한 구속영장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또다시 편파 수사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공개한 한동훈 검사장과의 부산 녹취록에 대해서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안 관련 내용 가운데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일부 누락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천억 원대 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계약서도 없이 거액의 공공자금을 투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재작년 3월 옵티머스를 통해서 실적형 배당 상품 채권형 펀드에 2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자산이나 운용 방식, 기대 수익률 등을 따져보지 않고 계약서 없이 집행된 것으로 이후 담당 팀장이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시청 내 철인 3종팀 내 가혹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을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김 감독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모 씨, 장윤정 선수, 김도환 선수 등을 불러 증인으로 불러서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불출석 의사를 밝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김 감독 등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고 오늘 오후 5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체위는 이들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폭행 피해 증언과 정황이 담긴 녹취가 잇따라 나오는데도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여전히 폭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수들을 집합시켜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건데 이때 작성한 진술서도 입수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경주시청 철인 3종팀 숙소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SOS가 본격 시작된 지난 5월, 10명이 넘는 전현직 경주시청 선수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선수들을 집합시킨 건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폭행이 없었던 것처럼 선수들의 거짓 진술서를 받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선수 앉아 있고, 여기
줄이 앉아있고 여기서 쓴 애들도 있었고 됐고 나가서 쓴 애들도 있었고. 김 감독과 장 선수는 받은 진술서를 일일이 점검하면서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했습니다. 가만 안 둘 거다, 막 내 등에 칼 꽂은 제자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어요. 내가 때린 거는 솔직히 인정해 막 하면서, 근데 이건 아니지, 내 그 직장, 내 밥줄을 건드려? 막 이러면서. 팀을 옮긴 다른 선수의 진술서를 받기 위해 다른 도시까지 사람을 보내 실시간으로 답변을 점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YTN이 당시 작성된 5장 분량의 진술서를 입수했는데 읽어보면 분명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문제가 된 폭행에 대해선 보지 못했고 전해 들은 사실도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됩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었다는 식의 칭찬 일색이지만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서는 모함에 가까운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모두 김 감독과 장 선수가 의도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다 만들어졌는데 매달리고 다 감독 얘기만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 최숙현 내가 좀 잘못했네 할 정도로 제가 들 정도로 감독님이 얘기를 하고 댕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술서 은혜대도 그런 말을 똑같이 했겠죠. 최숙현 이런 애라고. 김 감독과 장 선수는 선수들의 진술서를 실제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폭행 사실은 부인하면서 다른 선수들의 거짓 진술서는 강요한 모순된 행동이 남은 수사와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경남 사천에서 집으로 가던 여성이 술에 취한 남성에게 집 앞에서 무차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이 보복이 두려운 피해 여성은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주택가. 50대 남성이 동네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길을 가던 여성을 따라 건물로 들어갑니다. 가해 남성은 여성이 사는 집 앞까지 따라와 비밀번호를 누르는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거친 욕설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내 아들이 깡패인데 니가 X는 맞아야 돼 하면서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고 그 뒤부터는 등이랑 이런 데를.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간 경찰은 파출소에서 남성의 신분과 주거지만 파악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남성은 몇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미뤘습니다. 출석 요청만 반복하는 사이 피해자는 보복당할까 두려워 이사까지 결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집을 알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분이 언제 보복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저는 계속 불안감을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경찰은 피해자 신원이 확인되고 범행도 시인한 만큼 체포 요건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할 수 있는 만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사항이 다 있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뭐 특정 사건을 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법과 규칙에 피의자는 여전히 골목을 활보하고 피해자만 집을 떠날 처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데 찾아가지 않은 개인 연금 규모가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연금과 관련해 상속인이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친이 별세하면서 고인이 관리하던 개인연금 등 금융내역을 확인해야 하게 된 정모 씨.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다가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주민센터로부터 받은 접수번호와 신청인 이름을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 부친의 개인연금, 보험금 등 금융내역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없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해야 했을 텐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에게 시간도 좀 절약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줄여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금감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수령할 금액 등을 제공해왔지만 잠자는 개인연금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2년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정보 37만 건을 대상으로 연금 미수령을 직접 확인해 상속자에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보험협회에 통보해서 상속재산 있는지를 회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보된 자료를 가지고 금감원에서 우편으로 9월쯤까지 상속인에게 그 사실을 안내해 드릴 겁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찾아가도록 안내할 개인연금 규모가 약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한 뒤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7월 22일 수요일 조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등 10명 1임의 내주 교체 검토. 부동산 등 민심 위반에 대한 쇄신 차원이라고 동아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보다 절반인 대여섯 명 교체를 예상했습니다. 또 물류센터 화재, 5명 숨져. 경기도 용인에서 난 불을 피해 대피한 직원들이 넋을 잃은 뒷모습 사진에 담겼습니다. 체포영장을 압수수색영장처럼 쓴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혐의 관련이 낮은 사람의 통장까지 압수하는 등 구태 수사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기사 둘러봅니다. 이낙연과 김부겸 그리고 박주민. 박주민 의원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 당대표 경쟁에 뛰어들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흥행에 불을 지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서야 마스크 쓰는 게 애국. 코로나 시대 반년, 하루 6, 7만 명씩 새 확진자가 나오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개헌 없이 통째로 일부만 옮기자. 여권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이견.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엇갈리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SK바이오팜 10여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최근 급등에 평균 16억 원 차익이 나는 주식을 팔기 위해 직원들이 잇따라 퇴사를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163 김지찬, 165 김선빈, 170 조용호. 작은 거인들 작지만 맵다. 선수 평균 신장 183cm의 KBO 리그에서 작은 신장의 선수들이 매서운 활약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조간 브리핑 조용성입니다. 굿모닝 YTN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메이킹!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확 달라집니다.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안녕! 어디 이런 집 없을까?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집.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회사 성심건업. 다리를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를 잇는 다리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리조트를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자연까지 생각한 리조트는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박물관을 짓는 건 시간의 문제지만 나라의 보물을 지키는 박물관은 시대가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당신의 삶이 변하는 시대에 남을 아파트. 천안 신박 삼부 르네상스. 시대를 짓다 삼부토건. 오늘 출근길 잊지 마시고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경기 이천에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 그 밖에 충청과 영남 곳곳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영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오후부터 속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남부 지방에는 종일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가야산에는 130mm의 큰 비가 쏟아지는 등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져 있으니까요.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후반까지 남북을 오르내리며 비를 뿌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제주와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경기와 강원 일부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오늘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엽니다. 네, 서울시의 성추행 방임 의혹이나 합동조사단 구성, 2차 가해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사람들과 체육계의 민낯을 들춰내기 위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체육계의 오래되고 낡은 관행을 완전히 도려내기 위해선 어디까지 얼마나 썩었는지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국회 일정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정치, 통일,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네,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와 또 극한으로 치달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굿모닝 YTN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